당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믿고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당신의 절친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전 강물에 빠져 시신도 찾지 못했던 남편.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은 척하며 내 가장 믿었던 친구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기억상실? 그건 정교하게 짜여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여자의 20년 만의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가을, 제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남편 준혁 씨는 출근하기 전 갓 태어난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죠. 일찍 들어올게. 오늘 딸 100일 사진 예약했잖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웃음소리를, 따뜻한 체온을 느낀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7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부인,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이 다리에서 강으로 추락했고. 귀가 멍해졌어요. 경찰은 계속 무언가를 설명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으로 추락, 시신 수색 중, 생존 가능성 희박이라는 단어들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건 그의 차량과 핸드폰, 그리고 운전석 에어백에 묻은 혈흔뿐이었습니다. 급류가 심한 강이었고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졌다고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존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시신이라도 발견되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남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익사 추정 사망으로 사망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관도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빈소. 문상객들은 수군거렸죠. 시신도 없는데 무슨 장례식이래. 하지만 저는 그 의식이 필요했어요.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을 안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월세방 좁은 부엌에서 딸의 분유를 타며 울었고 밤마다 남편의 옷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우리 딸도 보지 못하고.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경제적으로도 막막했어요. 남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은 시신 미발견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됐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금방 바닥이 났죠.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딸을 키우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위안은 친구 미선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20년을 함께한 절친이었죠. 미선은 남편 없이 홀로 살았는데 자주 집에 찾아와 딸을 돌봐주고 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언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조카 키우는 거 내가 도와줄게. 미선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제가 일하러 가는 밤에 딸을 봐주기도 했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먼저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죠. 이 세상에 오직 한 명,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게 계획된 연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선이 내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 그 모든 것이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요. 아니면 더 끔찍하게는 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즐기는 잔인한 게임이었을지도 모르죠. 20년 동안 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학교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모든 순간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끊임없이 중얼거렸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건강하게 자랐고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 지금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저는 여전히 미망인이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제 인생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미선의 생일이었어요. 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언니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줄게. 미선이 먼저 연락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10년 전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사업이 잘 돼서라고 했지만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저는 깊게 묻지 않았어요. 친구가 잘 됐다는 게 기뻤을 뿐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분명히 준혁?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전 그 얼굴.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송곳니, 그리고 그 특유의 눈빛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낯선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조차 똑같았어요. 귀에 익은 20년 동안 꿈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저는 손이 떨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어? 바로 그때 미선이 뒤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라고?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미선의 남편? 이 남자가? 언니 진정해. 들어와. 안에서 얘기하자. 미선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멍한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미선이 서둘러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7년 전에 만났어. 그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신원도 알 수 없었어. 내가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갈 곳이 없길래 내가 돌봐줬지. 그러다가 정이 들어서 같이 살게 됐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7년 전 있었던 일들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 이름조차 몰라요. 그냥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민준? 우리 남편 이름은 준혁인데? 그런데 부인께서 저를 아신다고요? 제 과거를 아시나요?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연기라는 걸. 왼쪽 검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작은 화상 흉터, 목 뒤쪽의 점, 심지어 왼손잡이인 것까지. 모든 게 일치했으니까요. 미선아. 이 사람 내 남편이야. 20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던. 언니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언니 남편은 돌아가셨잖아. 이 사람은 달라.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분노,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다는 것. 그것도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기억상실이라는 거짓말로 모든 걸 숨긴 채. 왜? 대체 왜? 밤새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선과 그 남자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억을 잃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 닮은 사람일까?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미선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죠. 그때 그가 한 행동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는 고등어 코너에서 신선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손놀림으로 눈과 아가미를 꼼꼼히 확인하며. 그건 우리 남편 준혁이 항상 하던 방식이었어요. 준혁은 생선 고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등어를 살 때는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이어야 해라고 말하며 직접 골랐죠.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특정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후에 나왔습니다.
그가 미선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때였어요. 갑자기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아이의 무릎에 난 상처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정확히 상처 부위를 눌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딸이 2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똑같이 달려가서 손수건으로 상처를 눌렀죠. 출혈은 압박이 최고야라고 말하며 응급처치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의 버릇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그런 본능적인 반응까지 똑같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확신이 선 후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첫 보고서를 가져왔죠. 의뢰인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미선과 그 남자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죠. 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원 확인이 두려웠던 걸까요? 둘째, 그 남자의 이름 민주는 7년 전 갑자기 생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주민등록도 의료기록도 아무것도. 셋째, 미선의 재산이 10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12억 원 상당이었고 명품 가방과 자동차, 해외여행.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벌었을까요? 탐정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의뢰인 남편분이 보험금이나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20년 전 남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 5억 원짜리 보험이었는데 시신 미발견으로 지급이 보류됐었죠. 하지만 7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통해 사망 인정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니 딱 맞았어요. 13년 전 정확히 실종 7년이 되는 시점. 그때 미선의 재산이 급증했던 거죠. 설마.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했죠.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동생, 즉 제 시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시동생은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깜짝 놀랐죠. 형수님, 그게 사실이라면 보험 사기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보험금 10년 전에 지급됐습니다. 수익자는 박미선 씨였어요. 뭐라고요? 형님이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수익자를 당시 여자친구였던 박미선 씨로 지정했던 겁니다. 형님이 형수님과 결혼한 후에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종 선고 후 보험금이 박미선 씨에게 지급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혁과 미선은 원래 연인 사이였어요. 대학 시절 1년 정도 만났었죠. 하지만 헤어졌고 준혁은 저와 결혼했습니다. 미선과 저는 그 후에도 친구로 지냈고요. 그런데 혹시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혹은 다시 만났던 걸까요? 더 파고들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탐정이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조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사고 당일 준혁의 차량 블랙박스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은 항상 블랙박스를 켜놓는 사람이었거든요. 보험 때문에라도 필수라고 했죠. 그리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다리에서 떨어지기 직전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다는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목격자의 시야도 불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준혁은 차에서 내렸던 겁니다. 차를 강으로 떨어뜨리기 전에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준혁은 죽음을 위장했고 미선이 이를 도왔습니다. 7년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하게 됐을까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20년이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이미 모든 걸 잊고 살 거라고. 혹은 설령 알아차려도 증거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어요. 저는 시동생의 도움으로 DNA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선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가 사용한 컵을 몰래 챙겼어요. 거기서 채취한 DNA와 우리 딸의 DNA를 비교하면 되는 거였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99.99%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는 내 남편이 맞았어요. 우리 딸의 친아버지.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망 위장.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이었어요.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본래 제가 받았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수익자가 미선으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이 사망 위장을 했고 미선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죠.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선 명의로 된 그 강남 아파트. 알고 보니 계약금 일부가 보험금에서 나온 거였어요. 탐정이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발견했죠.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기실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보험금 5억 원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최소 10억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억 원. 20년 동안의 고통과 눈물, 배신의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들이 저지른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저는 그들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미선이 나왔죠. 제 얼굴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들어가서 얘기하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미선은 뭔가 느낀 듯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 아니, 이제는 준혁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혁 씨. 제가 그의 본명을 부르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미선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언니, 무슨, 이제 그만하자, 미선아. 연기 그만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보험금 지급 내역, 20년 전 사고 기록, 그리고 탐정이 조사한 모든 자료들. 이게 뭔데?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야. 99.99% 부녀 관계. 민준 씨 아니 준혁 씨는 내 딸의 친아버지가 맞아. 당신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미선은 서류를 붙잡은 채 입술을 떨고 있었어요. 드디어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민준이 아닌 준혁의 것이었어요. 20년 만에 듣는 남편의 진짜 목소리.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죽은 척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갓난아기 안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하며 울던 날들을. 우리 딸 입학식 날 혼자 가서 다른 아이들 아빠 보며 눈물 흘리던 걸. 그걸 알아? 알아. 나도 힘들었어. 닥쳐.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뭐가 힘들었어? 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당신이 뭘 알아? 미선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혁이가 사업 빚이 너무 많았어. 5억이 넘었어. 그 빚을 갚으려면 그래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거야?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언니도 몰랐어. 준혁이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만약 알았으면 언니도 힘들어졌을 거야. 우리는 우리? 우리라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둘이 우리가 된 건 언제부터야?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면 결혼한 후에 다시 만난 거야?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동정심 따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났어. 미선이가 당신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역겹네. 제가 내뱉은 말에 둘 다 움찔했어요. 그래서 계획한 거지? 죽은 척하면 빚도 없어지고 보험금도 받고 당신들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랑 갓난아기는? 우리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였어? 아니야. 딸은 사랑했어. 사랑?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딸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도, 대학 입학했을 때도. 한 번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법정에서 보자. 보험 사기, 사망 위장, 사문서 위조. 당신들이 받을 처벌은 각오해. 그리고 그 보험금 5억 이자 포함해서 전부 토해내. 이 집도 마찬가지야.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언니, 제발. 미선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흘린 눈물, 겪은 고통.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당신들은 아직도 살아있잖아. 나는 2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선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미선은 경찰에 소환됐어요. DNA 증거, 금융거래 내역,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 준혁과 미선은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복수의 쾌감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득했죠. 민사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억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미선 명의의 강남 아파트도 가압류됐습니다. 보험금으로 산 재산이니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죠. 형사재판도 열렸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보험 사기는 중대한 범죄이고 20년간 지속된 사기 행각은 더욱 악질적이라고 했죠. 재판정에서 준혁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준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딸에게만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준혁 징역 5년, 피고인 박미선 징역 3년. 그들은 법정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그 돈까지 포함해서 총 12억 원을 회수했어요. 20년 만에 돌려받은 내 인생의 대가였죠. 하지만 돈을 받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빠가 사실은 살아있었고 거짓말로 우리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충격일까요? 어느 날 저녁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21살이 됐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지원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에 대한 거야.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얘기는 저희 집에서 금기였거든요. 너무 아팠으니까. 저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위장이었다는 것. 아빠가 미선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복수를 마쳤다는 것까지. 딸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그래서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 5년형을 받았어. 만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릴 버렸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준혁을 만났어요.
그는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지원아, 저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딸의 첫마디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밤마다 당신 사진 보며 우시던 거. 제 입학식 날 혼자 오신 엄마가 울음 참으시던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편하게 살고 있었네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20년이 그렇게 가벼워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당신한테 복수했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니까.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어요. 뭐?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그리고 당신이 출소해도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사람. 딸의 말에 준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요, 엄마.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잊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저를 안아줬죠.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3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했어요. 그녀는 출소 후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만나줘. 사과하고 싶어.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과 할 얘기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도. 당신이 출소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릴 거야. 취직하려는 회사에 만나려는 사람에게 이사가는 동네에 당신이 보험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선이 취직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익명으로 그 회사에 그녀의 전과 기록을 보냈어요. 미선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어요. 모두 공개된 재판 기록이었으니까. 저는 그저 사실을 알렸을 뿐이죠. 미선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취직도 안 됐고 연애도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났죠. 결국 그녀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그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5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어요. 그는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딸은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저에게도 편지를 보냈지만 저는 읽지 않고 버렸어요. 그는 이제 60대 초반의 늙은 남자가 됐습니다. 전과자의 재산도 없이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간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땀범벅이 된 채 무거운 짐을 나르는 모습. 한때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건 뭘까요? 12억 원의 돈, 안정된 생활, 그리고 딸과의 평화로운 일상. 겉으로 보면 저는 모든 걸 되찾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복수를 하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제 상처가 아물 줄 알았죠.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0년간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은 복수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진짜 복수는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집을 확장해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려고 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살고 있어요. 진심으로. 가끔 준혁과 미선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니까요.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고통, 20년간의 눈물, 그리고 복수의 과정.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딸과 함께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복수의 의미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후에도 계속되는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